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강의가 시작된 지 8번째 주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어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주요한 특징들을 보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언어의 유형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유형에서 한국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 걸 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설문 과제로 제출한 내용을 먼저 보겠어요. 자, 우선 야생화 금갱이눈이라는 게 나왔는데 굉장히 화려하죠. 요 괭이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금괭이눈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데 네모처럼 생긴 이 부분이 꽃이에요. 꽃 하나하나, 작은 꽃 하나하나가 고양이의 눈을 닮았다. 그래서 괭이눈. 괭이눈에는 금괭이눈, 선괭이눈, 산괭이눈, 흰괭이눈 등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세계 언어 유형을 분류할 때 여러분들이 그 분류의 그 시스템이 좀 어렵기도 하고 조금 너무 세부화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느끼실 텐데 야생화의 생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야생화의 금갱이 눈이라는 야생화의 특이한 점은 요 꽃 네모 상자처럼 생긴 그게 꽃인데 그 속에 수술과 암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잎들이 이렇게 노랗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라는 게 화려해서 보통 벌과 꿀을 불러들여서 수정을 하는 건데 꽃 모양만으로는 충분치 못해서 잎을 꽃처럼 변화시키는 이런 아주 과감한 생태를 보이는 게 이 금극인눈인데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신의 장점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겸손해서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장점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좀 금갱이눈처럼 좀 드러내는 그런 생활태도를 갖는 것도 우리가 이 야생화를 통해 배울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문 흥미있는 주제가 뭐냐?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 언어와 두뇌. 여러분들 언어와 문화 재밌죠? 언어 두뇌도 사실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분야인데 좀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언어와 두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할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 다음 비논리적인 표현들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것들 참 많이 찾아냈어요. 뭐 여러분 여기에 좀 소개하지 않은 것도 다 재미나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뭐 중복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독특한 것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짜장면이야. 이 표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따 또 한국어라는 언어 유형에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이걸 볼 텐데 나가 바로 짜장면, 내가 주어고 짜장면이 수로는 아니죠. 이게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우리 흔히 이렇게 씁니다. 나 짜장면 먹겠어 라는 뜻이잖아요. 참 잘한다. 진짜 잘했을 때 잘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부모나 친구들이 참 잘했네. 어쩌다 보니까 설거지를 한다고 도와주다가 뭐 접시를 귀중한 접시를 깼어요. 이럴 때 누가 참 잘한다. 정말 잘한 건 아니죠. 이건 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배불러 죽겠어. 배가 불러서 죽을 정도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건데 난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도 이 발자국을 의식해 가지고 요 시각적인 효과가 여기 들어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식당 맛있다고 소문났어. 어떻게 식당이 맛있어요? 그렇지 않죠. 아, 지난 강의에서 언어의 비논리성, 언어는 논리적인가 했을 때 나왔던 그 영어 예문이 있었죠. delicious restaurant라든가 이런 것들. 식당 자체가 맛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식당의 음식으로 그 식당을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식당을 마치 음식의 대명사인 것처럼 쓰는 겁니다. 입이 짧다. 예, 그냥 까탈스러운 입맛을 가진 사람은 입이 과연 짧고 길고 그런 문제는 아닌데 이런 식 표현을 쓰고 있고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한다든가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어른들이 하시는데
이때 시원하다는 사실 이제 알고 보면 영어로 말하면 refreshing, 기분을 샥 전환시켜준다. 음식을 먹을 때 그 이 뱃속 또는 입속의 기분을 아주 바꿔놓는다. 좋은 방향으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시원하다는 것이 사실 cool하다는 차다라는 것 말고 refreshing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라. 어디 가지 말고 이리로 와. 이게 좀 웃기죠. 입을 다물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지난주 강의에서 소개했던 문 닫고 나가라 하고 비슷한 거죠. 어딜 가지 말고 이리로 와. 가지 말라면서 또 오래입니다. 움직이는 동작을 하래요. 자, 이런 표현 자체로는 상당히 비논리적이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합니다. 입 다물고 밥이나 먹으라 해서 입 다물고 정말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 자체만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발화되는 환경, 상황에 굉장히 도움받고 있다. 그래서 상황이 없는 발화 표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표현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어학자들이 있습니다. 제 미국의 그 박사학의 그 지도 교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 중 한 명. 이것도 이제 영어식 표현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식 표현이라보다도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 그러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중 한 명이라니까 사실 앞에 거를 성적이 좋은 여러 명의 학생들처럼 해석해서 쓰는 것인데 영어 서구식 표현이 우리말로 들어온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논리적인 표현을 참 잘 찾아내는 거 보면은 언어 이해라는 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 학기 동안도 열정적으로 대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한국어의 특징, 주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언어 유형을 쭉 살펴보고 한국어는 그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한가를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언어 유형론이 무엇인가부터 이론적인 법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잘 생각해 보면 막 생각할 거리가 무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언어 유형론이란 세계 여러 언어를 조사해서 그 유형을 분류해 그 유형별로 특징을 기술하는 연구 분야를 말합니다. Linguistic Typology.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야예요. 유형론은 단순한 조사, 분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일반화해서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보편적인 성격을 탐구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유형론이라는 것은 또 이 연구는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연구에 맞서는 것으로 언어의 기능, 인식구조, 우리가 언어 표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화용론적 성격이라는 것은 언어와 아까 말했던 사회와의 관계, 언어와 그 표현이 사용된 문맥, 상황과의 관계를 말하죠. 그리고 역사적 성격, 우리말의 사자성어는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걸 중요시하는 방법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아주 언어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돼서 그 연구 내용이 심리학이라든가 뭐 생물학이라든가 여러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때 활발하게 연구된 그 연구의 방법은 수학적, 논리적 방법이었어요. 포멀하다는 논리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세기의 구조주의 언어학자부터 시작해서 그 현대 뭐 촘스키라고 하는 대표적인 언어학자. 촘스키는 원래 수학과 출신의 학자입니다. 우리가 직접 쓰는 문장 자체를 그 데이터로 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문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문장의 구조를 아주 포멀하게 그리고 라지컬하게 설명하려는 게 최근 연구의 대부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에 머무르게 되고
그 언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물을 인지하는가, 언어와 이 사회 상황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 표현의 역사적 의미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등한시 해왔어요. 그래서 이 유형론적 연구에서는 다시 방법을 바꾸어서 그런 제외되었던, 배제되었던 요소들을 과감히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문법 연구가 이론 내적, theoretical concept 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반면에 그 언어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인데 비해서 유형론적 연구는 언어 외적인 실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세상입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언어 현상을 설명하려는 방법론이다. 그래서 언어 유형은 있는 그대로 전 세계 여러 언어들의 그 특징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분류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앞에 봤지만 어순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는 게 있는데 6가지 유형이 대표적이었죠. 주어와 동사와 목적을 가지고 분류를 할 때. 근데 6가지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VO 언어와 OV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목적어를 앞서느냐 뒤서느냐 이걸로 굉장히 참 중요하게 구분이 돼요. 보시면은 주어의 위치는 VO 언어나 OV 언어나 똑같이 이렇게 처음에 올 수도 있고 가운데 올 수도 있고 끝에 올 수도 있고 다 똑같은 형식인데 VO 언어냐 OV 언어냐 이게 이제 구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해가 가능할 때는 주어를 생략하는 언어들이 참 많아요. 우리말도 그렇죠. 만났을 때 밥 먹었어? 이렇게 하지. 너 밥 먹었어? 라고 잘 안 하잖아요. 자, 그런 언어들이 많고 주어는 암묵적으로 충분히 그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뭘 뜻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어를 빼고 봤을 때 동사와 목적어의 위치가 이 6가지 유형의 언어를 분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따 또 보겠지만요. 우리말,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주어는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동사가 목적어보다 앞에 오는 언어가 영어고 목적어가 동사보다 앞에 오는 언어가 한국어고. 자, 그럼 어떤 유형이 더 많을까요? VO 유형이 더 많을까요? OV 유형이 더 많을까요? 예, 이 뒤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2어순이라는 게 있어요. V2어순은 좀 독특한 성격이라서 다시 설명을 따로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verb second word order를 말합니다. verb second word order. 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 요소가 되는 어순이에요. 문장의 항상 동사가 두 번째에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그럼 뭐가 오느냐? 주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문장의 첫 번째 자리에는 주제 또는 화제라고 부르는 topic이 위치하고, 그러니까 주어가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주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반드시 주어만 오는 게 아니라 주어도 올 수 있지만 다른 유형의 주제가 오고 문장의 두 번째 자리에 정동사가 오는 이런 어순을 V2 어순이라고 하는데 게르만어파, German language에 속하는 것들, 독일어, 네덜란드어, 아프리칸서, 남아프리카의 언어입니다. 이디시어, 아이슬란드어 이런 것들이 이제 게르만어파에 속하는데 이런 거나 인도 쪽에 카슈미르어, 인구시어 이런 것이 V2 어순이다. 독특한 어순인데요. 예를 들면 die Kinder, the kids, 아이들이에요. spielen 하면은 play, 논다는 뜻인데 spielten 하면은 과거형입니다. for der Schule, for가 before예요. 슐레가 학교죠. 그래서 for der Schule 그러면은
학교 전이라는 얘기는 수업 전이라는 의미로 이 문장에 쓰겠고요. in park라는 것은 in them park, in them이 줄어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과 the가 합해져서 im으로 쓰이는데 in park 하면 in the park이고요. football, 예, 풋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여기는 이제 die Kinder라는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온 그런 어순인데 어린아이들이 수업 시작 전에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주어가 맨 앞에 와 있고 목적어가 맨 끝에 있죠. 어쨌든 동사는 이렇게 두 번째, verb second 예요. 다른 똑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football 축구를 했다 어린아이들이 수업 시작 전에 공원에서. 이것도 아주 올바른 문장이에요.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이참은 첫 번째는 die Kinder가 주어이면서 주제인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푸스발 원래는 목적어인 것이 지금 주제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문장을 말한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타픽으로 내세운 게 푸스발 축구인 거죠. 축구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축구에 관해서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이 수업 시작 전에 공원에서 했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in park 공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In park spielten die Kinder vor der Schule Fußball 이렇게. 그러면 in park 공원에서가 이제 주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verb second word order의 그 독일어 같은 언어에서는 spielten 같은 동사가 항상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그런 어순인데 이 독일어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어순이 자유로운 그런 언어죠. 어순이 자유로운. 영어 같은 경우 뭐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거, 세 번째 문장 같은 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주어가 항상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순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언어에 속한데 한국어와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자, 자유어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V2 어순이면은 그래도 동사가 항상 두 번째는 와야 되는 거죠. 근데 free word order language는 그게 없어요. 그냥 마구 섞일 수 있다는 거죠. 동사 꼭 두 번째에 와야 될 필요도 없고 자유어순은 주요 문장 요소들, 명사, 동사 이런 것들의 문법 기능 표시거 그러니까 grammatical markers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은, 이, 가 이런 주격 또는 주제격 조사 을 목적격 조사라고도 하고 초점 조사라고도 하고 어디에 처속격 조사, 의, 소유격 조사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해 있어 가지고 어순을 막 바꾸어 놔도 중의성이 일어나지 않는 언어인데 보통 교차거에 발달된 어순입니다. 우리 언어의 종류가 고리버, 중국어 같은 고리버,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굴절어, 그리고 한국어, 알타이어 계통의 한국어 같은 교차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교차거의 특징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 어간이 있고 수많은 제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어미들이 붙어서 단어가 형성되는 그런 언어를 우리는 교차거, agglutinative language, 악여로 붙이듯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마구막 붙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를 이제 교차거라 하는데 교차거는 자유 어순이 있다. 예를 들면 라틴어, 핀란드어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라틴어는 철저하게 명사마다 격이 뚜렷이 있어요. 격 말고도 복수, 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디에다 갖다가 요소를 놔도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핀란드어가 그렇습니다. 핀란드어 종류가 에스토니아어 뭐 이런 것들도 핀란드 계열인데요. 이 동양에서 이주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유럽으로. 그래서 우랄러 계통이라고 하는데요. 헝가리어도 뭐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정말로 말 그대로 문장의 요소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섞어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의사소통이 될 그런 아주 특별한 언어예요. 유럽에 있지만 전혀 유럽어와는 특성이 다릅니다. 이제 동양 쪽 언어에 가까운 언어인데 그래서 이제 핀란드 사람들이 언젠가 동양에서
유럽 그것도 북구 쪽에 가서 정착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독일어, 한국어 이런 것들은 부분적 자유어순이라고 봅니다. 아까 독일어의 경우에 동사만 두 번째 자리에 오면 됐었죠. 나머지는 마구 막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근데 한국어도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전에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 아까 독일어의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랬죠. 우리말에서는 축구를 했다. 영어 이제 독일의 spielen, spielten라고 하는 played, 놀았다라고 하는 해당되는 했다를 이렇게 문장 끝에 놓죠. 또 이렇게 수업 전에 아이들이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 또 공연에서 아이들이 수업 전에 축구를 했다. 뭐 다른 걸 막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는 축구를 이렇게 아까 독일어처럼 목적어를 맨 앞으로 놔서 축구를 다른 게 아니고 축구를 아이들이 수업 전에 공원에서 했어요. 배구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 축구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맨 앞에 쓰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도 이 동사만 빼놓고는 나머지를 사실 뭐 어느 정도 막 뒤섞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수업 전에를 전에 수업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정도는 하나의 뭉치로 묶여 다닐 때 큰 뭉치들은 막 순서가 제각기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적 자유어순의 언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어, 한국어 이러면서 아주 비슷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순 유형에 대해서 그 분포를 여러 학자들이 막 정말 조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해가 바뀌면서 어떻게 그 분포가 달라지고 있는가. 드라이어라는 학자가 그런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05년에도 연구를 했고 2013년에도 연구를 했고 그래요. 그래서 2005년 연구에 보면은 여기 6개 어순 중에서 SOB 한국어가 이런 어순이잖아요. 이게 가장 많아요. 40.5%인데 13년은 41%. SVO 영어 같은 언어죠. 2005년 35.4%인데 뭐 2013년도 똑같게 나왔습니다. 뭐 거의 차이가 다른 어순도 거의 차이가 사실 없어요. VSO 언어가 또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뭐 차이가 없죠. 조사한 언어의 숫자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unfixed라고 하는 것이 자유어순의 언어인데 의외로 꽤 많죠. 꽤 많은 퍼센티지를 차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어 말고도 하마스트롬이라는 이제 북구 사람인데요. 2016년 연구를 보면 역시 똑같은 거 이제 물론 퍼센티지는 좀 달라요. 그런데 순서는 똑같죠. 목적어 우리말처럼 목적어가 동사를 앞서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게 그 다음인데 차이가 여기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프리워드 오더도 마찬가지고 둘의 그 표식을 보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지 않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한 걸 언어 유형을 쭉 살펴보면서 한국어가 어디에 속하는가 어순을 가지고서는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어, 주제, 중심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해가면서 한국어가 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뒤에 이제 특히 두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이 좀 집중해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